알았더니 그 CCTV에 잡힌 차가 시간대로 볼 때 임 과장이 그 시간대에 지나갔을 거라고 추측한다는 거야. 빨간 마티즈 그 하얀 번호판 다른 차라고. 남의 차야, 남의 차. 지금 남의 차를 가지고 그 차랑 다르다, 번호표 색깔이 다르다, 별 개소리 아무 짝에 쓸모없는 그런 얘기를 메인에 다뤄주면서 국정원 임시는 삭제 권한이 없었다는 이 중요한 경찰이 지금 국정원 직원 차량이 동일 차량이라고 우기고 있어. 아니 누가 봐도 틀린 차를 왜 같은 차량이라고 우기냔 말이야. 그러면서 괜히 쓸데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곁다리 문제로 논쟁을 붙이고 거기에 매몰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이게 인터넷에서 아주 흔한 수법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이슈, 인터넷이 아니라 뉴스가 이래.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 그래갖고 막 전부 다 집중을 했어. 그런데 뭔가 이렇게 논란거리가 생겨. 그러면 그 논란거리에 대해서 해명하는 기사들이 나와. 그래서 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게 이제까지 얘네들이 했던 방법이에요. 지금도 내가 볼 때 저 마티즈 번호판 색깔로 일제히 그걸 뿌렸잖아. 경찰이 맞다고 우기고 있어. 그러면서 지금 이 중요한 임 과장은 자료 삭제할 권한이 없었다라는 이 중요한 뉴스는 꽁꽁 숨겨뒀네. 검색해야 보여. 자, 여러분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박근혜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박근혜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박근혜의 부정선거는 개표 부정일까요? 개표 부정이 뭐냐면 개표기를 미리 그 표수를 입력해 놓고 그 표수로 당선됐다고 우기고 있다. 그게 개표 부정론이야. 국민이 투표로 뽑은 게 아니라 실제로는 박근혜가 그만큼 표를 못 얻었는데 개표기를 조작해서 박근혜가 당선됐다라는 게 개표 부정론이에요. 그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개표기로 당선을 조작했다. 그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냐? 내가 어젯밤에 오늘 방송 시작 전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또 제보받았잖아. 물론 제보가 아니야. 목적은 나한테 논리적으로 반론을 한 거였는데 그 반론한 그의 정보 속에 중요한 증거 자료가 있었어. 뭐냐? 여러분, 이 개표 부정론이 언제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거 무효다. 이 대통령 선거에 개표기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선거 무효다. 언제 나왔냐면 노무현 때 나온 얘기야. 노무현이 선거 무효라고. 그러면서 선관위 직원이 5년 동안 떠들었어. 그러다 2008년에 그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허위사실이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뉴라이트 인사들이 중심적으로 이 노무현 선거 무효다. 전자개표기를 조작했기 때문에 선거 무효다. 그러면서 다양한 거짓말을 했어.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국산 전자개표기 문제. 들어봤어요? 자, 한국산 전자개표기 문제. 그러면서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필리핀에서 문제가 됐다. 그 이야기를 혹시 그 수개표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들어본 사람? 그런 얘기 들어본 사람? 그럴싸하잖아. 필리핀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왔더라고. 필리핀 대법원의 판결문을 한국말로 이렇게 딱 번역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올려놨어. 그러면서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문제점. 그러면서 이 문제가 먼저 입력된 데이터를 그 데이터가 입력됐는지를 확인하지 못한다. 또 그 뒤에 다른 데이터가 입력됐을 때 먼저 있었던 데이터를 지울 수 있는지 확인되지 못했다. 뭐 그런 얘기를 쫙 하면서 해놨어. 그럴싸하잖아. 그죠? 정말 그럴싸하잖아요. 그 얘기를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조작할 수 있구나라는 착각이 들겠더라고. 그죠? 그럼 믿음이 들겠더라니까? 또 다른 영상. 미국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개표 조작기의 문제점. 그 영어로 자막이 나오면서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꼭꼭 뭘 눌러봐. 그 숫자가 100% 틀렸다. 숫자가 맞지 않는다. 그런 영상. 이게 월요일 저녁에 누가 나한테 유튜브 동영상 올렸어. 35분짜리 동영상인데 그 동영상을 보면 그 전자개표 시스템의 문제점을 막 그 여러 나라에서 문제 제기라는 영상이에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눌렀을 때 오류가 나는 그 확인 동영상이야. 그거 딱 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가. 보니까 이게 어디냐면 외국의 유권소 있지. 해외 동포들 사이에 유권소라고 있잖아. 거기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인 것 같아. 자, 그래가지고 내가 그 자료들을 내가 지금 받아보고 있거든. 굉장히 막 나한테 반론이라고 던지는데 거기 답이 다 있어.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여러분, 이제까지 쟤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자개표기라고 얘기해요. 전자개표기. 예. 전자개표기 부정에 대해서 세계에서 문제가 지적됐다는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자, 괜찮아. 지금 강퇴 안 시킬게. 그런 얘기 들어본 사람. 세계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그 전 세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동영상 보신 분.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동영상 보신 분. 그래서 그걸 믿었던 사람들 있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기계가 세 종류가 있어. 예. 기계가 세 종류가 있어요. 뭐냐? 전자선거 시스템이 있어. 전자선거 시스템이 있어서 이건 아예 투표를 기계로 하는 거야. 35분짜리 유튜브 동영상에 나온 건 전자투표기야. 전자투표기. 전자투표기에서 막 눌렀을 때 오류가 나는, 그리고 그 내용이 해킹될 수 있다는 거야. 전자투표기는 우리나라에서 정당 투표에만 써요. 한 번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쓴 적이 없어요. 전자투표기가 있어. 터치스크린에다가 누르는 거. 그거는 일반 투표에서 쓴 적이 없다니까? 정당의 대표 선거할 때만 썼어. 그거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이죠? 몰랐죠? 예. 정당 투표할 때만 전자투표기를 써요. 그 35분짜리 영상에 나온 기계는 그 전자투표기의 문제야. 막 여자가 와서 막 누르잖아. 뭘 누르고 숫자가 막 다르게 나오잖아. 그건 전자투표기야. 전자투표기.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문제가 된 건 전자개표기야. 전자개표기. 전자개표기는 뭐냐 하면 개표를 기계로 다 하는 거야. 그래서 개표를 해가지고 그 수치를 자동으로 입력하고 그게 중앙전산망으로 통일이 돼서 합산돼서 발표되는 거. 그게 전자개표기야. 그러면 우리나라 기계는 전자투표기일까요? 전자개표기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선거에서 쓰이고 있는 기계는 전자개표기가 아니야. 여러분이 거기에 낚인 거를 내가 오늘 알았네? 전자개표기 아니야. 분류기야, 분류기. 분류기가 뭐냐 하면 이미지를 읽어서 1번표, 2번표를 나눠만 줘. 그러면 그걸 쭈르륵 세는 거야. 100개씩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수르륵 세고 100개씩 묶어. 그래서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세워놓은 다음에 손으로 입력해갖고 중앙으로 보내는 거야, 데이터를. 분류기야, 분류기. 무슨 얘기냐? 그래서 우리나라 분류기가 못 읽는 거는 그 자리에서 눈으로 확인하잖아. 그거 못 봤어? 눈으로 확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를 분류하는 거야, 사람이 눈으로. 기계가 세 개고 우리나라에서 전자개표기를 쓰지 않는다고. 전자 분류기야, 우리는. 그래서 이 분류기가 용도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투표함을 열어.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몰려 들어갔고 그걸 손으로 분류를 했어. 1번표, 2번표를 손으로 분류를 하는 거야. 그 손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 손으로 분류한 거 일일이 손으로 셌던 거야. 그게 수개표야. 100% 수개표. 근데 그러려면 공무원들이 모두 계속 다 전원이 투표장에 가서 밤새 그걸 분류해서 셌어야 됐어. 그래서 그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냐?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용지를 기계로 분류하는 거야.
1번, 2번 기계로 분류를 해. 그 다음에 그걸 사람이 손으로 스르르 보면 1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 심지어 그거 확인을 번갈아서 해. 번갈아서 한다고. 1번 참관인이 2번 숫자를 세고 2번 참관인이 1번 숫자를 센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잘 들어. 분류가 됐어. 1번으로 2번으로 분류가 됐어. 그러면 1번 참관인이 2번 칸에 와서 정말 2번만 있나 확인을 해. 2번 참관인은 1번 칸에 가서 정말 1번만 있나 확인을 해. 그러니까 표가 섞일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거를 그 돈 세는 기계로 100개씩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쌓아가지고 손으로 수치를 입력해갖고 중앙으로 정보가 가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동안 이거 몰랐던 사람, 요거 몰랐던 거, 그런지 몰랐다. 여러분 선거 영상에 개수기 나오잖아. 표 자동으로 막 이렇게 돈 세는 기계로 돌리는 거. 이렇게 많이 몰랐구나. 내가 죽일려니야. 이렇게 몰랐는데 그걸 내가 설명을 못했구나. 예. 왜 선거 영상에 돈 세는 기계로 초록 표 세는 거 보여준 게 전자 개표기를 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른 거야. 어떻게 해, 진짜. 우리나라에 전자개표기를 쓰지 않아. 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내가 정확히 그 당시 논란이 기억나. 내가 뭐라 했어? 난 선거 14번 해봤다 그랬잖아. 아니지? 내가 선거운동을 13번 해봤다 그랬지. 내가 우리 신랑 이번 선거운동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선거운동 13번 해봤고 우리 남편이 개표장에 14번 갔다 그랬잖아. 보궐선거까지 해가지고. 잘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논란을 기억하는데 김대중 때였어. 김대중 때 그러니까 선거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그 프리젠테이션 했어.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기계를 개발한 회사가 선거 자동화.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투표용지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자동으로 개표를 해갖고 그 시스템, 그러니까 전기 투표를 해. 전자 투표를 하고 그러면 바로 그 내용이 이 중앙으로 전산으로 와서 바로 투표가 종료되는 순간 결과를 알 수 있다. 그게 전자 투표기의 장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전자 개표기. 투표한 내용을 전자 개표로 읽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류기였어. 근데 김대중 때 그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때 각 나라에서 전자 투표기하고 전자 개표기에 문제가 지적이 됐어. 전자 투표기는 비밀 투표가 아니다. 한마디로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다 알 수 있다. 나중에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이건 속이진 못해.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 투표기는 조작은 못해. 대신 비밀 투표가 안 되는 거야. 전자 투표가. 지금 정당 투표하시는 분들 님들이 누구 찍었는지 다 나와요. 예. 님들이 누구 찍었는지 다 나와요. 전자 투표는. 그래서 전자 투표기는 못 쓰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전자 개표기는 오류가 많았어. 왜냐하면 전자 분류기에다가 합산기를 다른 건데 전자 분류기가 못 읽잖아. 그럼 전자 분류기로 못 읽은 게 그냥 자동으로 전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오류가 심각했어. 그래서 김대중 때 전자 투표기도 안 되고 전자 개표기도 안 되고 분류기만 쓰기로 한 거야. 분류기만 써서 그래서 분류기만 사용해서 1번, 2번 표를 번호대로 나누기만 하고 그 내용을 돈 세는 기계로 세가지고 합산해서 전기로 입력해서 가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거 김어준도 몰랐던 것 같은데? 예. 지금 김어준이 확인하겠다는 건 전자 개표기예요. 전자 개표기. 김어준의 김어준의 1월 15일자 동영상에 나오는 미국의 공청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건 전자 개표기야. 전자 개표기 논란이고 우리나라는 전자 개표기를 쓴 적이 없다고. 전자 개표기를 쓰지 않고 우리나라는 전자 분류기만 쓰는 거야. 김어준 동영상 봐봐. 거기 전자 개표기에 문제가 나와. 우리나라는 전자 개표기가 아니라고. 분류기야 우리는.
기계가 3개야. 다시 한번 요점 정리. 전자투표기가 있어요. 터치스크린으로 투표하는 거 여러분 해본 적 없죠? 정당 투표만 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뭐냐 하면 투표 결과가 비밀투표가 아니라 다 공개가 돼. 물론 다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원하면 볼 수 있어. 그래서 전자투표기는 비밀투표의 그 선거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거야. 전자개표기는 이 전자 분류기의 원리의 끝에 이게 자동으로 합산되는 건데 오류가 많아. 그래서 전자개표기도 못 써.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건 뭐냐? 투표용지 분류기야. 이미지를 읽어서 읽을 수 있는 거는 1번, 2번으로 분류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해 준 거야. 사람이 분류하느라고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해 주는 거지. 그런데 오류가 나와. 몇 개는 못 읽는 거야. 그건 사람이 그 순간 눈으로 확인을 해. 개표 참관인들이. 그래서 여러 후보가 모여서 아 이거는 몇 번으로 가는 게 맞다 라고 눈으로 확인해서 나누는 거야. 그걸 돈 세는 기계로 세가지고 표를 합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전자개표, 그러니까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애들이 몰라서 그런다는 거야. 전자개표기를 주장하는 애들이 한 번도 개표 참관을 안 해봐서 그런 거야. 특히나 이게 미국에서 외국에 있는 유권소? 그 외국에 있는 해외 동포들 사이에서 막 유행을 했던 게 그 3가지 기계의 차이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내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 오늘 처음 했지. 나는 문제의 원인을 몰랐어. 이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는지 내가 오늘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3일 동안 개표 부정론의 허위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예. 내가 이 얘기 했었나? 나 처음 하는데? 분류기 3가지 얘기는 내가 오늘 처음 하는 거야. 내가 얘네들이 전자개표기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쓰는 분류기가 다르다는 걸 오늘 알았다니까.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자, 이 개표 부정론의 핵심 첫 번째. 투표 결과가 하루 전에 입력되어 있었다. 그거는 잘못한 거다. 하루 전에 입력되어 있었던 건 잘못한 거고, 하루 전날 표를 완성한 시각이야. 다음날 투표 결과를 우리가 한글로 표를 그릴 때 표를 먼저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잖아. 내용 입력하고 표를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표를 먼저 그린 시간이야. 18일날 표를 그려놓은 거야. 그 시간인데 그게 투표 결과가 미리 입력된 시간이라고 잘못한 거야. 그게 첫 번째 오해. 두 번째, 어떻게 아직 개봉도 안 한 표가 있는데 10시경에 당선 확정이라는 자막이 떴냐. 그거였잖아. 10시경에 당선 확정이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후보들 간의 표 차이가 100만 표다. 그러면 이 100만 표의 표 차이가 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아는 표가 20만 표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건 당선 확정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당선 확정 마크는 언제 나오는 거냐 하면 지금 개표를 막 했어. 개표가 80% 진행이 됐고 그 중에 표 차이가 100만 표야. 그런데 지금 아직 개표를 못한 총 투표수의 총합이 80만 표야. 그러면 당선 확정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결과는 그걸 다 까야 나와. 다 까서 그 숫자를 입력해야 엑셀 파일이 완성되는 거야. 그건 3일 정도 지나야지 완성이 돼요. 엑셀 파일의 개표수는요 3일 정도 지나야 완성이 되고, 그래서 그 숫자가 투표장에서랑 달라져. 왜 달라지냐 하면 재검표를 해. 3일 동안 재검표를 해가지고 잘못된 거 혹은 무효표 이걸 가르는 거야. 그래서 이 재검표를 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의 표수가 35표 차이로 당락이 갈라졌어. 그러면 그때는 선관위와 각 후보의 진영이 같이 모여서 투표함을 다시 개봉해. 다시 개봉해서 다시 거기서 투표를 세는 거야. 재검표를. 그래서 만약에 재검표해가지고 당락이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냐? 투표장에서 투표를 했어. 35표 차이로 B가 떨어진 거야. 그런데 나중에 투표수가 재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차이가 나. 그러면 이때는 다시 재검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들이 35표 정도 되면 참관하는 상태에서 재검표를 해. 그런데 낙차가 커버리면
재검표를 할 때 참관인이 가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렇게 이제 투표를 한단 말이야. 근데 좌우지간 10시경에 당선 확정이 나온 이유는 표 차이보다 아직까지 하는 투표함의 숫자가 적으면, 여러분 그런 얘기 했잖아. 어디였지? 우리 표가 많은, 우리 쪽 지지자표가 많은 투표함을 아직 개봉 안 했는데 당선 확정이라고 떴다. 막 분노했잖아요. 그 지역이 투표율이 낮아요. 예. 그 지역이 투표율이 낮아. 왜 낮으냐 하면, 예. 잠깐만. 내가 녹화 종료하느라고 버퍼가 있었어요. 그때 금정구 이런 데가 아마 개표가 안 됐었을 텐데, 금정구가 투표율이 낮아요. 왜 낮았냐 하면, 금정구였나? 하여튼 그 서울 서부에 있는 구인데, 그 구가 투표율이 낮은 이유가 거기 사는 사람들이 꼭두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느라고 투표를 못해. 그래서 거기가 항상 투표율이 낮아. 금천구? 금천구였나? 투표율이요 다른 때보다 낮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또 옛날에도 서울시장 선거할 때 음모론이 있었어. 금천구에 투표율이 유독 낮다. 투표하면 빼돌려졌다. 그게 아니야. 우리 동네에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이 있는데 거기가 투표율이 낮아. 투표하면 우리 표가 많아. 우리가 거기 한 70% 나와. 그런데 투표율 자체가 낮아. 이유를 물어봤더니 꼭두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투표할 시간이 없대. 그래서 투표율이 낮은 거야. 한마디로 우리 편 표가 많았던 그 동네 숫자가 100만 표가 안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편 표가 많았던 그 동네가 100만 표가 안 된 거야. 거기 금천구 인구 아마 다 합쳐봤자 20만 될걸? 25만? 그 정도일 거예요. 그거 다 까봤자 그 100만 표를 못 넘은 거야. 그래서 당선 확정이라고 나온 건데 이걸 모른 거죠. 예, 이걸 또 사람들이 잘 모른 거야. 왜냐하면 선거를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 그 지난번 지방선거 할 때요, 우리 남편 당선 확실이라고 떴잖아. 기억나? 당선 확정. 김용석 당선 확정이 떴어. 나한테 막 축하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남편이 개표 끝나고 들어온 게 그로부터 5시간 뒤야. 여러분이 김용석 당선 확정이라고 막 축하해줬잖아. 그래서 내가 12시도 안 돼가지고 내가 고맙다고 그러고 들어가 잤단 말이야. 새벽에 5시에 들어왔어. 개표 업무가 다 끝나는 시간이 5시였던 거야. 당선 확정 시간은 표 차이가 아직 개봉하지 않은 투표함 숫자보다 많을 때 그때 당선 확정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잘 몰랐죠? 자, 채팅창 정리할게요. 예, 채팅창 정리할 테니까 잘 들어. 세 번째, 김어준도 개표 부정을 인정했다. 김어준이 인정한 건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이야. 우리나라는 전자개표를 하지 않아. 김어준이 얘기하는 건 전자개표기고, 전자개표기는 뭐냐면 개표 전자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아예 표 합산까지 다 되는 기계야. 우리나라는 전자개표기를 쓰지 않아. 김어준이 조사해보겠다는 건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이지 우리나라에서 쓰는 분류기가 아니야. 뭐 분류기도 언급했는지 몰라도 김어준이 부정선거를 인정하자. 내가 들었을 땐 전자개표기였어요. 예, 전자개표기였어. 김어준의 동영상에 나와 있는 문제점은 전자개표기의 문제고, 김어준이 레노버 얘기하잖아. 도라이바 얘기하고. 그거는 전자개표기라고. 전자분류기는 노트북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요. 전자분류기는 표만 나눌 뿐이야. 나누기만 하고 합산은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야. 돈 세는 기계로 세가지고. 김어준이 이야기한 노트북하고 연결된 건 전자개표기라고. 그 차이가 있어.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지금 달라요. 기계가 달라. 원래는 같은데 전자개표기는 분류기를 통과하는 과정에 숫자까지 자동 합산해버리는 거고, 이건 문제가 많아서 안 쓴다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분류까지만 하는 거야. 이미지로 분류만 해주고 합산은 손으로 하는 거야. 돈 세는 기계로. 그 다음에 각 상대방 후보가 가서 상대방 숫자를 검표한다고. 모아놨으니까 수루로 검표하면 1번만 있는지 2번만 있는지 확인되잖아. 그렇게 검사한다고. 네 번째, 중선관위 서버 교체. 그거는 개표와 무관한 다른 서버다.
아프리카에도 서버가 엄청 많아요. 서버를 교체한다 그러면 그 아프리카에서 서버 교체한다. 전면 다 교체하는 거 아니야. 어마어마한 많은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부터 교체하는 거야. 중성관이에서 서버 교체한 거는 그 항소유서에도 나와. 그 저기 개표 부정 주장한 사람의 변호사가 쓴 항소유서에도 그게 개표 결과를 지워버리기 위한 걸로 오해했다. 오해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그 중성관이에서 서버 교체한 거는 그 행정 업무를 보는 서버였다. 다르다.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한 거 투표 전산 자동화 선거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게 기계가 세 가지가 있다. 아예 터치 스크린으로 투표하는 투표기, 전자투표기. 그 다음에 자동으로 분류해서 합산까지 해주는 전자 개표기. 그 다음에 분류만 하는 전자 분류기. 우리나라에서는 분류기만 쓰고 있다. 이거 지금 해외 유권소에도 모르는 것 같아. 거기 노트북 연결되어 있어서 원격으로 침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자 분류기에는 내가 그랬잖아. 원격으로 침투해서 숫자를 조작할 수가 없다고. 분류해서 떨어진다니까. 1번, 2번으로 표가 갈라지면 참관인이 가서 눈으로 확인한다고. 눈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 그러니까 네가 소를 타야 돼. 너가 그래서 소를 타. 너가 소나 타야 되는 이유가 그거야. 지금 저기 노트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돈 세는 기계에 원격으로 연결 안 해. 나는 무엇보다 이 개표 부정론이 참 사악하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미 이 논란은 2002년에 끝났어요. 이미 우리나라에 기계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선관위 직원은 다 알아. 그 선관위 직원이 중선관위를 나온 게 2007년 8년이기 때문에 기계가 세 종류라는 거 안다니까. 우리나라가 전자개표기를 쓰고 있지 않다는 거 알면서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전자개표기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 잘 들어요. 여기서 또 님이 잘못 이해하신 거야. 재검표하고 다른데 다시 얼릴게. 그래도 아직도 못 믿겠다는 사람들 다시 얼리고 설명할게. 분류기는 뭐냐. 일단 그냥 전부 다 줄을 맞춰서 넣어. 그러면 얘가 이미지를 통과해. 이미지를 통과하면서 그 1번 그림 따로 모아. 1번은 1번 그림으로 모이고 2번은 2번 칸으로 모이고 3번은 3번 칸으로 모이고 못 읽겠다는 못 읽는 칸으로 가. 그러면 1번 칸에 모인 표를 그거를 그대로 뭐에다 세느냐. 저기 그 숫자 있잖아. 그러니까 돈 세는 기계로 세. 그래서 100개씩 묶어. 그러면 굉장히 빨라. 그러면 자, 이 묶어놓은 1번 표가 진짜 1번 표인지 2번 표가 거기 들어가 있으면 잘못되는 거잖아. 그래서 1번 기계 앞에 2번 참관인이 서 있고 2번 기계 앞에 1번 참관인이 서 있다고. 그래서 혹시 2번 표에 1번 표가 섞여 있는지 보는 거야. 1번 표에 2번 표가 섞여 있는지 보는 거고. 그래서 그 순간 거만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재검표는 뭐냐? 그 모든 그 투표함을 가지고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눈으로 재검토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세보는 거야. 그래서 개표장의 결과하고 맞나를 확인하는 거야. 이거 지금 오늘 처음 하신 분 있죠? 모르는 거지? 아니 이제까지 매번 투표장에서 그걸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근혜 대선 토론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이란 말이 왜 중요한지 몰랐던 거와,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와 분류기를 구분하지 못했던 거, 그 다음에 투표의 원리를 몰랐던, 그러니까 개표의 원리를 몰랐던 거, 여러분은 몰랐어요. 모르니까 당연히 넘어가지.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선관위 직원은 다 알았다는 거야. 선관위 직원 출신이라면 이 모든 원리를 다 알았다는 거야. 이미 수개표 하고 있다니까. 수개표 안 했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거 이미 대법원에서 이미 2007년인가 8년에
대법원에서 투표 시스템이 분류만 한다. 그리고 손으로 그러니까 돈 세는 기계로 센다. 합산한다. 그걸 전부 다 법정에서 보여주고 그 선관위 직원의 주장이 허위라는 걸 밝혀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때 뉴스 안 봤잖아. 그죠? 그때 뉴스도 안 보고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잖아. 나같이 늘 선거에 관심 있는 사람만 알았던 얘기잖아. 그럼 내가 이걸 미리미리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걸 왜 모르냐고 내가 그동안 구박하고 블랙 걸고 존나리 욕만 해갖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지. 다 내 잘못이야. 개표 부정을 믿었던 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그게 문제인 거야. 아니 오늘 나한테 유권소에서 받은 자료를 나한테 보낸 해외 시청자가 보낸 자료에 그 전자개표기 얘기가 나오더라고. 우리나라 전자개표 아니에요. 전자개표기는 사람이 눈으로 세는 게 아니야. 오류가 났을 때 눈으로 판정하는 게 아니야. 돈 세는 기계로 표를 세지 않아. 전자개표기는 그냥 이미지 통과하면서 게임 오버가 되는 거야. 자, 중선관위 투표 분류기 영상.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수백 수천만의 생각들을 모아서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선 무엇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먼저 분류를 해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한 보안 속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락된 사람이 아니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으며 누군가 이거는 미리 사용하려 뭐냐면 했다면 분류하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로 분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그리고 필요하잖아. 변경이 필요할 분류하는 때는 이미지 충분한 동의를 프로그램을 얻어야만 합니다. 넣는 노트북이야. 또한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아 아니 이미지를 외부의 분석해야 조작은 될 거 아니야. 불가능합니다. 이미지를 분석할 때 이것은 그 분류를 분석하는 위해 프로그램이 있는 설계되었습니다. 노트북이에요. 예.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기록할 수 있으며 정확하게 판단하고 빠르고 확실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도입한 이후 사람들에게 더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전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결정을 리뷰가 내리진 나오잖아.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손으로 확인하는 것을 돕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모두 오해였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생각들로 만들어지는 선거 결과는 이렇게 정확하고 빠른 분류 장비의 도움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이걸 도입한 게 김대중이에요. 이걸로 당선된 게 노무현이고 김대중 노무현이 그렇게 허술하게 했겠습니까? 이걸 도입한 게 김대중 정부 때고 이걸로 처음 당선된 게 노무현이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 많은 기계로 당선을 했겠어?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이렇게 분명한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지금 3일 동안 스트레이트로 해줬어. 타진녀 때랑 마찬가지야. 내가 타진녀 때 3일 동안 작심하고 타진녀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의 허점을 내가 다 밝혀냈잖아. 지금 3일 동안 내가 개표 부정론의 허구성을 다 알려줬어요. 요 내용 3가지를 듣기 전에는 정말 개표 부정이 있었다라고 믿었던 사람 손. 망치 부인이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말은 못했지만 망치 부인이 잠깐 들지마. 잠깐.
누구만 손을 드느냐 하면 망치 부인한테 3일 동안의 설명을 듣기 전에는 정말 개표 부정이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3일 동안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사람만 손. 아직도 개표 부정이 믿어진 사람 손들지 말고, 이 3일 전에는 개표 부정이 있었다라고 믿었는데 망치 부인의 3일 동안의 설명을 듣고 그게 잘못된 오해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 사람만 손. 그래요. 이번에 이제 확실히 정리됐어요? 이제 다시는 개표 부정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다시는 개표 부정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안 낚일 자신 있어요? 여러분이 다시는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낚이지 않을 자신 있죠? 예. 다시는 그런 방송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마세요. 개표 부정을 얘기하는 방송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거야. 그래야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안 해요. 여러분, 기자들이 그 기사를 쓸 때도요, 네티즌들이 관심을 갖는 기사를 자꾸 써요. 여러분이, 난 사실 그 팟캐스트가 다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 사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선거 실무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내용이야. 정치판에서 선거를 수십 번 치러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수개표를 주장하면서 계속 그걸 다뤄달라고 요구했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다뤘을 거라고. 잘 모르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의혹들을 다뤄주면 갑자기 손님이 늘어나고 그 의혹에 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시청자 많아지고 관심 받으니까 그런 방송을 했겠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수개표를 이야기하면 더 이상 듣지 않는 거예요. 개표 부정을 얘기하는 방송을 아예 듣지 않고 후원도 해주지 말고 그리고 끊어버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안 듣는 거야. 그러면 안 하게 되는 거야. 왜 매번 중요한 순간에 원세훈이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다음에 왜 트위터에서 나한테 수개표론자들이 그렇게 시비를 걸었을까? 응? 그 한 달 동안 박근혜의 그 발언, 그걸 물고 늘어졌으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못해요.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다른 건 없는 걸로 나왔지만 왜 문재인 후보는 죄 없는 여직원을 탄압했느냐? 그 발언을 문제 삼고 한 달 동안 싸웠잖아. 그러면 검찰에서 그 국정원 여직원의 데스크를 복원한 순간 박근혜는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당선 무효형에 침 튀는 거 봐. 더러워. 당선 무효가 되는 거였어요. 그걸 뻔히 아는 성관이 출신이 전자개표기 문제를 주장하고 있는 거야. 대법원에서 왜 그걸 무시했겠어? 우리나라는 전자개표기 안 쓴다니까? 그러니까 신경도 안 쓰는 거야. 1월 4일에 나온 소송장에도 전자개표기가 있어. 우리나라 전자개표기 안 쓴다니까. 선관위는 다 알았어. 알면서 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내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중앙선관위에 가서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이 국정원 이제까지 이 개표 결과, 개표 부정론, 전자개표기 문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언제 설쳤냐 하면 선거 끝나고 한 달. 우리나라 전자개표기 쓰지 않는 거 누구나 다, 선관위는 다 알았어. 이미 2008년에 논란 끝난 거야.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계속 전자개표 얘기하면서 부정개표 얘기했어. 그 다음에 언제 나오냐면 2013년 6월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를 검찰이 공개를 했어. 범죄 일람표. 그때 전자개표 부정론자들이 도배를 했어. 게시판에. 오윤이 일벤이 다 개표 부정론으로 도배를 했어. 그 다음에 언제였냐면 국정원에서 간첩 증거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나왔을 때 그때 개표 부정론자들이 또 도배를 해. 아고라 이런데. 그 다음에 언제? 원세훈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받은 다음에 완전히 미친 듯이 기승을 부려. 왜?
만약에 개표 부정이 있었다면 이건 국정원 범죄입니까? 중선관위 범죄입니까? 중선관위 범죄예요. 그런데 왜 매번 국정원의 범죄 증거가 나왔을 때만, 그 다음에 이번에 해킹 사건 때, 지금 국정원 해킹 사건 때 나한테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 나한테 계속 증거를 들이대는 거야. 아마 내가 이제까지 선거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넘어갔겠더라고. 나도 나도 아마 내가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하고 개표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넘어갔을 것 같아. 왜 이 시점에 국정원 해킹 사건이 터진 지난 2주일 동안 왜 그렇게 나를 개표 부정으로 괴롭혔냐고. 왜? 내가 국정원 해킹 사건에 집중할까봐. 그잖아. 자기네들이 신경민 뉴스를 저렇게 덮어놨는데 동네 아줌마가 이 동네 아줌마가 지네들이 뿌린 연예인 스캔들 제목 가지고 신경민의 숨긴 뉴스를 찾아냈어. 지네가 묻어놓은 뉴스를 끄집어냈어. 미치고 싶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가 개표 부정에 매달리길 바래서 일부러 내가 생방송하기 직전에 정보들 내가 모르는 영상들을 보내는 거야. 그러나 난 딱 보면 알지. 개표 시스템을 아니까. 그 영상이 일반인이라면 낚여도 나같이 선거판에 계속 있었던 사람은 낚이지 않는 영상이야. 아주 일부러 지금 텔레그램 보낸 사람들이요. 11시 반부터 12시 반? 12시 반부터 내가 이제 씻으러 들어가고 준비하는 시간에 그때 막 보내는 거야. 그럼 내가 방송하기 직전에 그런 영상을 보는 거야. 영상이나 이런 자기네들의 주장 기사들을 보는 거야. 내가 그걸 막 보면 방송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발언을 하길 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오늘은 길게 인트로를 한 거야. 여러분이 우리의 인트로는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엄청나게 나한테 나의 멘탈을 공격하는 어마어마한 시도들이 있어요. 일부러 채팅창에도, 여러분 생각해봐. 왜 생방송 직전에 놈들이 들어와갖고 계속 개소리를 할까? 그 목적이 뭘까? 나 생방송 전에 화내라고. 생방송 직전에 몰려오잖아요. 몰려와갖고 개소리를 막 하잖아. 뻘소리하고 개소리를 막 해.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생방송하기 직전에 심기가 흐트러지라고. 내가 심기가 흐트러져야, 그래야 지네들이 유도하는 대로 막 그 속보를 던져서 지네들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방송을 이끌어갈 수 있거든. 내가 옛날에 2008년까지 그랬어. 내가 2008년까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었어. 그런데 이 속보라는 게 문제가 있구나. 그걸 내가 2009년 10년을 지나면서 안 거예요. 계속 뉴스가, 내가 그 얘기했잖아. 스프링쿨러로 똥 뿌린다. 내가 2010년에 되게 아팠어. 2010년에 내가 대상포진 걸리고 이럴 때다. 2011년까지 내가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다가 대상포진에 걸려요. 한 달을 딱 쉬면서 깨달았어. 그리고 보니까 내가 걔네들이 스프링쿨러로 똥을 뿌리면 매번 똥을 닦고 다녔구나. 그러니까 봐야 될 중심을 못 보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방송을 했었구나. 그걸 내가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그리고 감옥 갔다 온 다음부터 요 인트로를 되게 강조했잖아요. 2013년부터 내가 그래서 일부러 방송 시작하면 1시간 동안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못 들은 척하고 나의 심기 관리를 하면서 나의 영혼을 집중하는 거야. 그리고 나면 내용의 핵심을 잡아. 근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얘기를 시작하면 내가 어저께도 내가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걸 봤거든. 너무 열받아갖고 방송을 하니까 내가 막 흥분이 되더라고. 오늘 아침에 딱 느낌이 오는 거야. 왜 매번 이들은 같은 시간에 자료를 보낼까? 왜 이들은 같은 시간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자료를 보낼까? 그래서 오늘 깨달은 거야. 왜 얘네들은 매번 내가 방송 시작 직전에 와서 걔 난동을 피울까? 아, 알았다. 내 생방송 전에 나의 심기를 흐트러뜨려서 지네들이 원하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몰아가려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길게 인트로를 한 거예요. 어때요? 어제보다 오늘이 이해가 더 쉽지 않았어?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어요? 어제는 내가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 어제는 내가 너무 화가 나 있어가지고
뭐라 그러나 방송 전에 기운이 딱 이게 그 넘어버린 거야. 내 절제력이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어젠 굉장히 화를 낸 거지. 아주 소설을 쓰세요. 아싸! 소설을 쓰세요! 나왔습니다. 자, 요거 뭐죠? 이제까지 소설을 쓰세요 라고 얘기 나왔다는 건 인증이었잖아요. 예. 매번 얘네들이 내가 뭔가 딱 집어냈을 때 그때 얘네들이 와서 소설을 쓰세요 라고 얘기하고 그게 얼마쯤 지나면 사실로 확인되잖아. 그지? 예. 나의 평정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얘네들이 매번 그랬던 거야. 야, 그거 오늘 알았다니까 내가? 좀 전에? 그러니까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알은 거야. 예. 어때요? 내가 옛날에 국정원에서 댓글 단다. 그래서 정원이 청정원이 김 팀장 스피커 좀 사줘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2009년이었어요. 정말로 국정원은 댓글을 달았고 김 팀장이 있었죠. 그 다음에 내가 2010년 11년에 그 댓글 부대가 움직이는 게 강남 오피스텔이다 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위회 때에 와서 사고 친 애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게 모두 사실로 확인됐어요. 국정원 김 팀장은 강남 오피스텔에서 댓글을 달았죠. 그죠? 예. 또 내가 뭐라 그랬냐? 진보 정당 안에 뿌락지 있다. 그 얘기를 내가 2008년 9년 계속했어요. 2008년부터 진보 세력 안에 뿌락지가 있다. 왜 그랬냐 하면 그 당시에 모든 게시판에 자기는 진보신당 지지자라 하면서 글을 쓰는 거야.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진보신당 서울시당이라는 거야. 2008년에 있었던 일이야. 진보신당 서울시당이래 지금. 시당에 와 있대. 그러면서 막 채팅을 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여기 대전인데 서울도 비 와요? 채팅을 시작할 때 자기가 진보신당에 서울시당이라 하면서 글을 썼단 말이야. 그런데 한 2시간이 지나니까 이 새끼가 까먹은 거야. 여기 대전인데 서울도 비 와요? 서울은 비 와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그 사건 기억나는 사람. 그때 그 사건 기억나는 사람. 2008년에. 그래서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대전에 있구나. 그랬던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 진보 정당 지지자인 척하는 놈들 중에 국정원 뿌락지가 있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 기억나요? 그리고 국정원 뿌락지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죠. 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설을 써라, 소설을. 그 소설을 쓰면 곧 뉴스로 나오던데. 꼭 뉴스로 나오던데. 정말로 국정원이 댓글을 달았고 김 팀장이 있었어?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솔직히 나는요, 그때 그런 얘기 할 때 정원이 청정원이 김 팀장 스피커 사줘라는 얘기를 할 때 실제로 진짜 믿은 거 아니야. 그냥 농담이었어. 그러지 않을까란 농담이었는데 어머, 뉴스로 인증됐을 때 진짜 놀랬다. 내가 얼마 전 어느 연예인을 어떤 요리사를 지나치게 띄우더라. 프로그램을 몇 개씩 하더라. 근데 보니까 요리를 못해. 나하고 별반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뻑하면 설탕이나 넣으라는 둥 너무 띄우더라고. 저 사람 뭔가 이상한 일이 있을 것 같다. 불과 2주 전인가 그랬을 거야 내가. 내가 불과 2주 전에 이상하게 저 사람 띄운다. 저렇게 띄우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아버지 성추행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죠? 뭐가 그렇게 얘기하면 꼭 터져. 그렇게 얘기하면 꼭 터져. 선동 부인? 여러분, 제가요 개표 부정은 없다라는 걸 입증했더니 나더러 선동 부인이래요. 웃기지 않아요? 왜 내가 개표 부정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선동 부인이래? 결국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애들이 누구냐? 새누리당 애들이었던 거야.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개표 부정을 떠들고 다녔던 거야. 평상시엔 안 하고 국정원 비리가 터졌을 때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 진보 세력 중에 거기 넘어간 거야.
진짜 소설 쓰고 있네. 자, 아싸, 또 이제 제 인증 또 한 거예요. 사실 우리 진보 세력이요, 진짜 순진해요. 내가 진보 세력들을 이렇게 만나보잖아. 이 사람들은 정말 평생 도덕적으로 살고 굉장히 순진해. 특히 신분이, 여러분 사기를 제일 잘 당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교육자 출신, 선생님 출신,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제일 잘 당해. 착한 사람들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순진한 애들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해요. 그러니까 이 진보 세력들이 그래도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접근해 오면 넘어가요. 예. 그러면서 막 사실 그 진보 어르신들, 지금 막 수개표 운동에 막 끌려다니고 있는 어르신분들이 개표 참관인 해봤겠어?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고문당하고 막 이랬던 분들이 개표 참관인 해봤겠냐고. 돈 25,000원 5만원 받고 개표 참관인 안 해봤을 거 아니야. 개표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인데 이런저런 그럴싸한 자료를 들고 가갖고 막 계속 꼬시면 넘어가지. 그런 분들이 해봤어? 모르지. 아마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개표 참관인 안 해봤을걸? 당연하지. 국회의원들 중에 누가 개표 참관 해봤겠어. 선거 투표한 날 국회의원들 뭐 하냐면 자기 선거사무소에서 딱 기다려. 그 방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다가 당선 확실 그럼 나와서 꽃다발 받아. 그러니까 개표 참관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국회에서 전자개표기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 하는 거야.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 거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 동시에 이거랑 쫓겨나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친 채팅을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와 같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망치부인이 지금 거친 시청자 많은 방송 1위, 쫓겨난 시청자 많은 방송 1위를 동시에 이거랑을 차지했습니다. 아 씨발.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내가 이전에 얘기를 했으면 아마 안 믿었을 거야. 그지? 내가 볼 때는요, 나는 이번 때가 딱 맞은 것 같아. 나는 오늘 내가 이 3일 동안 이 개표 참관, 개표 부정 얘기를 하게 된 거, 이거 아주 때가 맞은 것 같아. 왜? 이 국정원 해킹 사건, 빼도 박도 못할 국정원 범죄가 들통이 났는데 또 도배질을 한 거야, 개표 부정으로. 매번 국정원 범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 개표 부정으로 도배를 했겠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은 나의 포갑 속에서 묻지도 말라니까 의심은 들지만 몰래 가가지고 개표 부정 주장하는 애들 방에서 기웃거리면서 맞는 것 같아. 어머 정말 의심스러워. 그러다 망치부인한테 용기를 내서 정말 제가 흔들려요 이러면서 텔레그램 망치부인 차단해버리고 말은 못하고 이제까지 참았지. 그지? 그런데 내가 3일 동안에 해결해줬잖아. 이제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소가 영문으로 논문을 쓸 거라고 생각해. 그지? 그러니까 우리 방송 시청자 중에 아마 1,500명 우리 방 애청자는 내가 저기 캠프에 구속됐다 나오자마자 이 얘기를 쭉 해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믿었어. 2월 달부터 깨달은 사람들이, 내가 2월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개표 부정론의 허구성을 얘기했는데 그때 우리 방송 본 사람이 1,500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모른 거지. 그런데 이제는 그때 내가 아무리 얘기했어도 듣는 사람도 없었고 어떤 건수가 없었던 거지. 그런데 이번 판에 나한테 시비 걸어준 사람들한테 참 고마워. 나 구속됐던 전과자야. 죄목이 뭐냐면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방한 죄야. 그걸로 감옥 살고 온 건 내가 유일해. 자, 뭐라고요? 이번에 나한테 개표 부정 얘기를 하자고 나한테 맞짱 뜨자고 해준 거 막 분노한다고 해줘서 고마워. 만약에 그 정도로 강렬한 반응이 안 나왔으면 나 또 무시하고 갔을 거야. 그리고 나도 내가 국정원 범죄와 이 개표 부정론이 사이클상 겹친다는 걸 몰랐을 거야. 내가 이번에 나한테 얘네들이 이렇게 길게 시비 안 걸었으면, 본격적으로 시비를 안 걸었으면 내가 매번 국정원 범죄하고 얘네들이 사이클을 같이 하고 있구나. 나는 그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어. 국가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개표 부정론이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전부 다 국정원 범죄였어. 국정원에 분명한
증거가 나왔을 때 꼭 개표 부정론이 떠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 판에 그러면서 개표 부정론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할 기회가 된 것도 때가 된 거야.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제까지 솔직히 이제까지 개표 부정론에 의혹이 있었다. 정말 우리나라가 박근혜가 개표 부정으로 당선된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망치부인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지금 망치부인 방송을 들으면서 궁금했지만, 그리고 한편에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그런데 뭐라 그러나 망치부인의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개표 부정은 없었다라는 걸 온전히 이해했다. 이렇게 많아. 예. 그 내가 일찍 설명을 했어야 됐는데, 예.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 그럼 지난 18대 대선은 부정선거가 아니었냐? 부정선거 맞아요. 부정선거 맞아. 누구의 부정선거? 박근혜의 부정선거. 박근혜가 댓글 달았냐? 아니요.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3일 동안, 아니 6일 동안 거짓말했잖아. 거짓말로 당선됐기 때문에 박근혜는 허위사실 유포로 후보를 비방한 죄, 그거 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이야. 당선 무효야.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예요. 예. 박근혜, 지난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던 이유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박근혜가 대선 토론에 나와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 이라고 단정을 하면서 문재인한테 성폭력 범죄자들이나 하는 미행을 하고 감금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어.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 그 박근혜가 발언하기 전에 어떤 뉴스에서도 실제로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이 없다라고 발표했다는 뉴스가 없었어. 그래서 박근혜가 선거법 위반을 한 거야. 박근혜가 그 말 하기 전에 경찰의 공식적 발표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 말을 한 순간 박근혜는 선거법 위반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그 다음날부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빨리 알려라. 박근혜의 그 발언에 집중하라고 그래라. 그 발언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허위사실로 후보 비방한 당선 무효형이니까 그 말에 집중하라고 내가 17일부터 얘기를 했어. 12월 17일. 선거 전에. 투표 전날부터 그 문제에 집중하라고 내가 막 얘기를 했어. 어머. 와. 일제히 개무시하더라.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일제히 뭐가 나오냐면 안철수가 선거운동 나오나 안 나오나가 도배가 되는 거야. 모든 게시판에 내가 나와서 보니까 내가 12월 16일 박근혜 그 발언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저거 선거 무효가 될 수 있다.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물고 늘어지라고 내가 우리 남편을 통해서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날부터 모든 게시판에 안철수가 선거운동 나오나 안 나오나, 광화문의 마지막 선거운동에 나오나 안 나오나로 도배를 하는 거야. 야, 정말 조직적이더라. 정말. 정말 조직적으로 안철수가 그때 선거운동 나오나 안 나오나가 도배를 했어. 그래서 그 문제를 놓친 거야. 그 다음에 투표가 끝난 다음 날부터 개표 부정. 그걸로 한 달을 꼭 채우더라고. 예.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쟤네들이 나를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예,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나를 누명을 씌워서라도 잡아갔어야 됐던 이유가 뭐냐. 내가 밖에 있었다면 나는 안철수한테 절대 집중하지 못하겠을 거야. 내가 지난 대선에 밖에 있었다면 안철수가 등록 안 한 순간 안철수를 묻어라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그리고 문재인이 뭘 하려는지 얘기해라. 그걸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국정원 여직원의 집 앞에서 3일 밤샐 때 내가 3일 밤새라고 하지 않았을 거야. 하루 지켜보고 안 되면 나와라. 나오고 철수해가지고 그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감금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앞에서 밤새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 다음 박근혜가 대선에서 그런 발언했을 때, 대선 토론에서 얘기했을 때,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증거냐? 그걸로 내가 3일을 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날 잡아갔겠지. 그러니까 나를 잡아갔겠지. 내가 밖에 있었다면 나는 그 3가지 고비를 그렇게 넘겼을 거야. 안철수 묻고, 그 다음에 국정원 여직원네 집 앞에서 3일 동안 밤새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박근혜의 그 발언에 대해서 3일 동안 내가 물고 늘어졌을 거라고. 너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냐. 그런데 내가 잡혀 들어갔잖아. 왜? 이게 다 하늘의 뜻이야. 내가 6월 달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2012년 6월 달에 내가 대통령 선거 전까지 중요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을 떠날 거다. 그리고 2월 달까지 여러분을 떠나 있다가 2월에 돌아와서 여러분을 위로하는 방송을 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했고, 그 6월 18일. 6월 26일에는 뭐라고, 6월 26일부터 8일 사이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재인으로는 대통령이 안 된다. 왜? 그 사람은 좋지만 장수형이 아니다. 결정적 순간에 적장에 목을 베야 되는데 문재인은 그걸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또 하나 뭐라 그랬냐?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마지막에 노무현으로 발목 잡을 거다. 그거 기억하시는 분? 내가 2012년 6월 말에 그 문재인에 대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2가지 얘기를 얘기했어. 이유를. 하나는 문재인은 결정적 순간 적장의 목을 못 뺀다. 또 하나, 막판에 문재인은 노무현으로 발목이 잡힐 거다. 그래서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안 된다라고 내가 2012년 6월 말에 얘기를 했어. 들을 사람도 있잖아. 그러나 우리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냥 디립다 밀어붙여갖고 문재인이 후보가 됐잖아요. 물론 문재인을 이길 만한 후보도 없었지만. 그래서 나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안 될 거 알았어. 그런데 내가 이제 뻥을 쳐. 어떤 뻥을 쳤냐면, 나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안 될 거라는 거 알았는데, 그런데 될 거라고 뻥을 치는 거야. 뭐라고 뻥을 쳤냐면, 하늘이 노했다. 박근혜 아버지 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원혼들이 이번 선거에 박근혜를 떨어뜨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자 정말 그쪽 캠프가 흔들렸어요. 그래갖고 무슨 구술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좌우지간 내가 원혼설을 딱 끌어들이면서 이게 뭐냐 하면 옛날부터 민심을 흔드는 거야. 내 민심을 흔들어서 박근혜가 무조건 당선된다는 그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뻥을 깐 거야. 그래갖고 원혼들이, 그 얘기도 기억나지? 원혼들이 노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막 그 박근혜 굿했다는 얘기가 막 있었어. 그러나 굿은 아니었다라고 증명이 됐지만 좌우지간 굿했다는 설이 나왔지. 근데 그러면서 걔네들이 이제 심기를 잡고 이제 이겨나갔어. 근데 내가 뭐라 했냐. 어쨌거나 문재인은 떨어져. 그러나 박근혜에게 최대한 문재인이 당선될 거라는 뻥카를 쳐서 공약을 따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갖고 박근혜의 공약을 내가 관심을 가진 거야. 정말로 박근혜는 내가 원하는 급한 대로 경제민주화를 공약하고 무상교육을 무상급식 뭐 이런 거 다 약속하잖아. 비정규직 없애겠다. 빨간색 프랜카드로 전부 다 막 공약을 내세우잖아. 그건 나 덫을 놓은 거지. 네가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서 안 지키면 넌 죽는 거고, 네가 지키면 국민에게 다행인 거고. 그래서 내가 박근혜가 빼도 박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재인이 된다! 이러면서 뻥카를 쳐서 공약을 따낸 거야.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대통령 된 다음부터 계속 공약을 어겼다는 얘기가 중심이잖아.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새누리당이 뭐라 그러든 이제 새누리당의 공약을 믿을 사람이 어딨어. 새누리당의 공약을 이제 아무도 안 믿잖아. 이게 그 가는 과정이었어요. 내가 그 대선 토론을 보면서 박근혜가 막 그 국정원 여직원에 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은 적이 없다고 나왔지만 이라고 박근혜가 말했을 때, 만약에 노무현이었다면, 잠시만요. 지금 그 박근혜 후보께서는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가 없는 걸로 나왔지만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근거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경찰에서 그런 증거를 내놨습니까? 라고 물었을 거야. 노무현이었다면. 그러나 문재인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걸 못했어.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 그때 물고 늘어졌을 거라고.
그거 경찰이 얘기한 겁니까? 라고 물어서 그 박근혜의 거짓말을 온천에 그 순간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그런데 문재인은 그때 박근혜를 연민을 하더라니까. 박근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막 고집을 피웠잖아. 그러니까 내가 안 되니까요 막 이러면서 막 막장으로 구니까 문재인이 불쌍히 여기서 눈빛에 연민이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졌다. 나는 16일날 내가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 16일날 딱 대선 토론 보고 문재인 졌네. 반응이 어때? 막 좋아하고 있대. 문재인 팬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어머나 이렇게 감이 없구나. 이렇게 감이 없구나. 그 토론으로 진 거야 문재인은. 그때 목을 쳤어야 됐어. 내가 그랬잖아. 문재인은 결정적 순간에 목을 못 친다고. 그래서 진 거야. 문재인이 결정적 순간에 목을 못 친 그 성품. 왜냐면 이 사람은 성직자형이야. 성직자형은 이 살생을 못해. 그러나 노무현은 장수형이야. 필요하면 측근의 목을 베. 측근의 목을 베서라도 목표를 완성하는 게 노무현식이고, 그래서 노무현은 당선이 그 대통령감이었지만 문재인은 그 대통령감이 안 됐던 거야. 그러면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 착잡하잖아. 그지? 내가 말이야. 내가 만약에 소위 문재인 지지자이고 소위 내가 친노라면 나는 문재인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지 않을 것 같아. 대신 나는 안희정을 키울 것 같아. 왜? 안희정은 그게 보여. 안희정은 장수기질이 보여. 안희정은 장수기질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친노라면 나는 문재인이 아니라 안희정으로 갈아탈 것 같아. 그러니까 선수 교체를 시킬 것 같아. 물론 안희정은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안희정은 굉장히 욕망이 많아. 야망이 커. 그래서 그 야망이 너무 뜨거워서 데일 수 있어. 그런데 안희정에게는 뭐가 있어? 주군이 되려는 야망이 보여. 이 사람은 이번이 아니어도 언젠가 한 번은 짱이 될 사람이야. 반드시 그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야. 얘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야. 승리를 위해서 자기를 죽여서라도 이기는 수를 택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안희정은 대단한, 내가 볼 때 문재인보다는 안희정이 그 위기의 순간에 강한 그 능력이 있다라고 봐. 그 다음에 난 솔직히 문재인은 지명도에 있어서 큰 지명도를 갖고 있는 거고, 사실 박원순도요. 박원순도 무서운 사람이야. 이상하게 박원순에게는 이상한 기운이 있어. 어떤 기운이냐면 절대 이기려고 하지 않거든. 박원순 절대 이기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택견이라는 우리 전통 무술 아세요? 그 택견이라는 전통 무술이 전혀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잖아. 흔들흔들 춤추고 그러잖아. 춤을 추는데 결정적으로 저 상대방이 죽는 거야.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야. 절대 어떤 티나는 공격을 하거나 티나는 공격을 하거나 살수를 쓰지 않아. 그런데 이 박원순은요, 스스로 죽게 만드는 이상한 기운이 있어. 적을 스스로 죽게 만드는 기운이 있어. 그게 박원순의 어떤 매력이야. 누구든지 박원순을 건드리면 반드시 죽어. 이상하다니까. 왜냐하면 박원순은요, 억지로 변명하거나 그러질 않아. 그래요, 그런가 봐요,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이러면서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 칼날을 갖고 왔는데 그래요, 그런가 봐요. 그러면은 이게 칼을 언제 써야 될지 놓치는 거야. 그 칼 들고 있으면 누가 옆에서 잡아버린 거. 이 새끼 칼 들고 왔다. 그래갖고 죽더라고. 매번 그랬어. 이제까지 박원순을 공격한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죽었어. 박원순이 직접 죽인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잡더라고. 내 말이 맞지? 그렇지 않아요? 문재인이란 사람은 자기가 혼자서 죽고 희생하는 건 잘할지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방을 죽이질 못해. 박원순은 죽이려는 노력하지 않아. 모두 수용해. 마치 지가 우주인 것처럼 다 받아들이는 척을 해. 그래서 상대방이 공격 시점을 놓쳤을 때 주변에서 쳐. 그래서 죽여. 근데 안희정은 싸움은 조자룡처럼 하고 술수는 제갈량처럼 부리면서 안에 조조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안희정을 딱 한 번 봤어요, 직접.
직접 본 건 딱 한 번이야. 근데 내가 안희정한테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싸움은 조자룡처럼 하고 술을 쓰는 거는 제갈량처럼 쓰고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조조가 들어있구나. 예. 그래서 내가 참 위험한 인물이다. 내가 그 뒤로 안희정 지사 근처에 가지도 않잖아. 거리를 두고 있잖아. 왜냐하면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내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느꼈던 노무현 대통령 내가 88년 청문회 때 보고 저 사람이 대통령 될 거란 느낌을 받았다니까. 저 사람이 큰일을 할 거란 느낌을 내가 딱 받았거든요. 근데 내가 안희정을 딱 봤을 때 받은 느낌이 그런 거였어. 무서운 사람이다.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다. 예.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안희정은 잘못하면 안희정 옆에 있는 사람이 타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열망이 너무 뜨거워서 타 죽겠구나. 그래서 사실 내가 그동안에 안희정 얘기도 못하겠어. 2010년부터 내가 지금까지 안희정 언급도 하지 마라. 안희정 너무 띄우지 마라 이러면서 내가 안희정 얘기를 못하겠던 건 뭐냐 하면 안희정의 그 기운이 너무 강해갖고 잘못하면 자기가 죽겠더라고. 사실 사람 하나가요. 조자룡, 조조, 제갈량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사람 한 사람 안에 그 세 가지가 다 있으면 그건 좀 지나친 거야. 넘어간 거야. 그러면 이런 사람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다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깎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 예, 뭔가 깎여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신의 열망을 통제할 수 있는 기간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직도 나는 완전한 통제 못한다고 생각해, 안희정이. 그러나 다음 싸움에서 내가 만약에 친노라면 나는 문재인보다는 안희정을 선수로 내세울 것 같아. 예. 그래야 이게 싸움이 되지. 문재인이 또 나오면 안 돼. 문재인은 다시는 기운을 탈 수 없어. 문재인의 용도는 끝났어. 나는 그렇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망치 부이는 문재인을 버렸나요? 아니요. 문재인은 누구보다도 지명도가 있어. 대통령 후보였잖아. 그래서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가치를 가져야 돼. 무엇보다 나는 문재인이 당대표 된 걸 너무 좋아해. 원하진 않았어.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재인이 당대표가 됐을 때 난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 왜? 더 이상 새정연을 호남당이라고 욕하지 못하잖아. 새정치연합을 호남정당이라고 욕하지 못하잖아. 문재인이 호남 사람이야? 문재인이 호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호남 정당이라고 욕을 못해. 그래서 저놈들이 계속 호남 정당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게 있어서 문재인의 용도는 그거야. 경상도 남자가 새정연 대표를 하고 있다. 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용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재인을 버릴 생각 없어요. 나는 문재인으로 다음 대선을 치러야 된다고 보고요. 총선을 치러야 된다고 보고 다음 총선까지 전국정당 이미지를 내가 볼 때 새정연은 살 수 있는 수가 하나야. 전국정당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돼. 최문순 띄우고 박원순 띄우고 문재인을 띄워서 최문순 박원순 문재인이 뜨면 전국정당이잖아. 강원도 최문순, 서울에 박원순, 그리고 경상도 문재인. 이걸 막 띄우면 전국정당이야. 전국정당의 기운이 있는 거고, 그러면 호남 쪽에서 누군가 하나를 그 빠릿빠릿하고 그 괜찮은 사람을 활용점정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면 이건 전국정당이야. 나 진짜 반기. 미친 거 아니야? 반기문 할아버지야. 그리고 지금 성완종이 반기문한테 막 갖다 바친 거 이거 지금 들통나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 진짜 들어올 때 지능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진짜. 예. 자, 그래서 다음 총선에는 박원순, 안희정, 최문순, 문재인 전국정당 이미지를 띄우면서, 그러면서 호남 출신의 젊은 정치인들, 호남의 젊고 똘똘한 젊은 정치인들을 띄워야 돼. 그러면 전국정당 이미지, 전국정당 이미지, 젊은 정당 이미지를 줄 수 있어. 그게 내가 볼 때 새정연에서 그런 수를 생각해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대선을 갖다가 누구는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마. 문재인은 안 된다. 박원순은 안 된다. 안희정은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리고 지금 너무 빨리 후보들을 띄우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표가 분산돼. 틀림없이 쟤네가 이제 2016년 지나면 뭘 할 거냐? 후보들을요, 쟤네 쪽 뭐 한 놈하고 우리 쪽 후보 4명 정도 세울 거야. 그래서 그게 박근혜를 세운 방법이야. 박근혜와 김근태, 정동영, 손학규, 뭐 정세균 7명인가 8명을 늘어놔. 그러면 이 사람들 표가요 한 40% 정도야, 합치면. 박근혜 지지율 다 합쳐봤자 18%였어. 그런데 지지율 1등이야. 김근태, 정동영, 손학규 뭐 기타 등등을 다 나눴을 때 7사람의 득표율이 45%인데 박근혜 18%로 1등했다니까? 그거야. 후보를 분산시켜서 야권 후보를 분산 띄워가지고 그 다음에 제3후보에 되게 막 집중하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자기네 제일 무식한 후보 띄우는 게 걔네들 전술이야. 그래서 내 말은 내년 총선 때까지는 절대 대선 후보 누구는 안 된다는 얘기하면 안 돼. 우리 후보는 많지만 우리는 누가 되든 얘기 안 하겠다. 우린 17년에 국민 경선 하겠다. 그럼 일단 누구는 안 된다는 얘기를 단정을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 지지자가 떨어져 나가. 그래서 누구는 안 된다는 얘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누구는 안 돼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전부 다 후보에 대해서 칭찬만 하는 거야. 각 후보들에 대해서 칭찬만 하면서 우리들의 그 지지자들이 다 모이는 거야. 그래서 국민 경선을 할 때도 절대 선거를 하면 안 된다고 봐, 난. 선거를 하면 난 안 된다고 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여튼, 그건 또 그때 가서, 그건 보안. 이 17년에 어떻게 대선 후보를 뽑을 건지는 내가 17년에 공개할게. 일단은 16년 총선 때까지는 절대 대선 후보 얘기하지 마. 절대 대선 후보 얘기하지 말고, 지금은 우리가 뭘 해야 돼? 새정연은 전국정당이다. 내가 새정연 당원이라면, 새정연 전국정당, 이걸 띄울 것 같아. 그리고 대선을 준비하는 친노 세력이라면, 안희정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내년 총선에도 안희정의 역할이 커요. 그거는 내년 총선 지나면 얘기해줄게. 왜 그런지. 자, 여러분 지금 대선 후보를요, 누구 하나로 정하지 마세요. 2007년에는 정말 도토리 키재기였어. 누구도 마음을 끌 수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달라.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후보들이 누가 되든 국민들이 확 끌릴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지금 우리 후보군이, 야권의 후보군이 누가 나와도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줄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야. 굉장히 2007년의 그 노땅들하고 분위기가 틀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든 우리는 후보가 된 사람으로 뭉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대선 후보 누구 지지자별로 찢어지고 그런 짓 하면 안 돼. 지금은 무조건 다 모이는 거야. 야권 70%를 다 모아내는 게 우선적인 목표야.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 쟤네들이 지들 멋대로 개헌하려는 걸 막아내고 가능하면 우리 쪽에 개헌할 수 있는 국회 3분의 1까지 우리가 먹으면 좋은데 내가 볼 때 그건 불가능한 것 같고 쟤네들이 온갖 술수를 써서 개헌을 시키려는 숫자가 200일 거란 말이야. 그 200을 못하게 적어도 130, 40석을 우리 쪽에서 먹는 거 그걸 최고의 목표로 달려야 돼. 그래야 지들 멋대로 투표 안 하는 투표 없는 아직까지 반기문 얘기하는 건 누구니? 야 가서 반기문 성완종 찾아봐. 가서 검색으로 반기문 성완종 찾아봐. 이제까지 반기문이 충청도 갈 때마다 그거 반기문 환영해준 게 성완종이었어. 친박 정치인들한테 뇌물 주다 죽은 성완종. 어디서 또 반기문을 팔어? 물론 반기문 얘기하는 너희들에게 묻고 싶어. 반기문이 동성결혼 찬성한 거 아니? 너네 박원순이 동성애 찬성한다고 그렇게 지랄했잖아. 반기문이
그 동성결혼 찬성하는 연설했더라. 어디다 대고 반기문이야. 자, 그래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남은 이야기 하나. 이제 와서 이번엔 또 다른 폭탄을 던졌어. 박근혜 정부가. 뭔데? 창조경제를 얘기하면서 작년에는 빚 얻어서 집 사라고 그러더니 올해는 뭐라 그래? 내년부터 빚 못 얻는다. 미친 거 아니야?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작년에 창조경제 빚내서 집 사라고 했거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빚내서 집 못 산다고. 아니 그놈의 창조경제는 도대체 방향이 뭐야? 방향이 오락가락이야 오락가락? 아 그래서 그네구나. 오락가락 그네. 뭐 하자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말이에요. 이런 대출 정책이 내년부터라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 같으면 이런 은행과 관계된 대출 정책이라면 내년 즈음에서 발표할 것 같아. 그런데 왜 지금 발표했을까? 내년에는 이자만 내는 대출 안 된다. 원리금 같이 갚는 대출만 가능하다. 그 얘기를 왜 지금 얘기했을까? 왜? 빨리 지금 대출 받으라고. 지금 빨리 대출 받으라고. 내년에 대출 받기 어려워지니까 지금 빨리 사서 대출 받으라고. 다른 말로 내년에 집값이 똥값 될 것 같아. 얘네들이 계속해서 집을 떨으려고 작년에 빚 얻어서 집 사라고 그런 게 뭐냐. 이 지금 정부 요인들이요 갖고 있는 집이 어마어마해요. 되게 많아요. 부동산 투자 많이 해놨어. 지네가 갖고 있는 집을 털어야 되는데 집을 안 사.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집 사라고 무려 몇 조 원을 쏟았어. 그러면 9조 원가 얼마에 쏟았잖아. 그거 대출 이자 지원해주는 걸로. 그래도 집들을 안 사. 집값 떨어질 걸 아니까. 얘네들이 지금 내년에 대출 못 얻으니까 지금 6개월 남겨놓고 빨리 대출을 해서 집 사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기네 물량 털으려고. 지네들이 갖고 있는 집 빨리 팔아먹으려고 내가 볼 때 지금 마지막 술수를 쓰는 거야. 예. 여러분 이미 아파트는 가구 수보다 아파트 수가 많아. 그래서 지금 빈 아파트가 많아요. 미분양 아파트가 그거야. 미분양 아파트가 뭐야? 사람이 살지 않은 아파트잖아.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가구 수보다 아파트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거야. 여러분 어느 지구가 막 떴다 다 개뻥이야. 가보면 사람들 와갖고 버글버글 하잖아. 그거 다 동원된 거야. 미분양 아파트 그거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 분양받는 거 그거 등신짓이야.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요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이명박 정부 때부터 건설업계가 어려웠어. 그래서 얘네들이 대기업에서 딴 다음에 3청을 줬어. 하청. 그런데 마지막 실제로 건설하는 애들이 자기네들이 건설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한 거야. 그래서 뭐 했냐? 대부분 철근 빼돌렸어. 대부분 철근 빼돌리고 시멘트 빼돌려갖고 그래서 부실 공사가 심해. 그거 진짜 동원이에요. 여러분 뉴스 한번 찾아봐봐. 떴다방 막 그 분양 신청 몇 대 1 나중에 알고 보면 전부 다 분양 취소했어. 분양 신청 몇 대 1이 다 거짓말이라니까. 실제로 그래갖고 몇 대 1이라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 뉴스 며칠 전에 나왔잖아. 지지난주인가? 몇 주 전에 나왔어. 실제로 갔더니 절반 가까이가 분양 취소했더라. 계약 취소를 한 거야. 다 거품이에요. 예. 그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는 뜻이 지금 아파트 가구 수보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보다 아파트가 더 많이 지어져 있다는 얘기야. 특히 요즘 지어진 아파트들의 문제점이 그 철근이랑 시멘트가 모자라. 그래서 층간소음이 점점 심해지는 거야. 층간소음으로 자살하는 이유가요. 이웃 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가 아니야. 철근을 많이 넣고 시멘트 빼돌리지 않고 시멘트를 다 넣으면 습기가 날아가도
시멘트가 단단해서 그게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 층간소음이 심한 이유가 뭐냐 하면 시멘트에다 물을 많이 타는 거야. 물을 많이 타서 근데 나중에 물은 증발하잖아. 그럼 공간이 떠. 그 공간이 소리를 증폭시키는 거야. 여러분 요즘에 그 어느 공간에다가 블루투스 스피커 중에 그냥 어느 큰 통에다 대놓기만 하면 소리가 증폭되는 거 봤어요? 작은 기계를 그냥 박스 같은 데다 딱 얹어놔. 그래놓고 음악을 틀으면 소리가 증폭돼서 들리는 거 봤죠? 그 원리야. 층간소음이 심한 이유는 부실건축 때문이에요. 그게 시멘트에다가 원래 정량의 시멘트를 넣고 정량의 철근을 넣어야 돼. 철근의 역할이 뭐냐 하면 시멘트 액체가 액체잖아. 그 시멘트 액체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근을 촘촘히 이렇게 그 뼈대를 만들어주고 그 뼈대를 그러니까 시멘트로 감싸서 두꺼운 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건설업자한테 직접 배운 거야. 내가 집 지으려고. 그런데 이게 건설을 3천을 주다 보니까 마지막에 실제로 건설을 하는 사람들은 건설비가 모자라.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철근 빼돌리고 시멘트 빼돌리는 거야. 그래서 층간소음이 공간이 많이 생겨갖고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뭐라 그래? 이웃들이 사이가 나빠서 그런다 그러잖아. 그건 이웃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시공사에서 해결해줘야 될 문제인 거야. 가령 아래 위로 방음판을 더 설치를 해준다든가. 예. 시공사의 문제예요. 시공사의 문제. 더 웃긴 건 그 아파트들 전부 다 대기업 마크 달았잖아. 대기업이 안 지어. 그러니까 하청, 삼청 주고 삼청업체가 짓는 거야. 그래서 다 문제예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 아파트를 지을 때는 언제 지어진 아파트가 좋냐 하면요. 90년대, 90년, 하여튼 노무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가 도리어 튼튼해요. 노태우 때 지은 아파트 있잖아. 노태우 때 지은 주공아파트 엄청 튼튼해요. 노태우 때 지은 주공아파트가 내가 거기 살아봐서 아는데 층간소음이 없어. 노태우 때 지은 주공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없어. 왜? 시멘트가 굉장히 두껍게 들어가가지고 층간소음이 없어요. 대신 그 주공아파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수도관이야. 수도관이 낡아갖고 녹물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그 주공아파트들이 수도관만 리모델링을 해도 그렇게 수도관을 리모델링한 80년대 지어진 주공아파트 그게 100년가. 내가 볼 때 동파이프를 새로 감아서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는 게 낫지. 이명박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전부 위험하다고 봐야 돼. 대부분 위험하다고 봐야 돼. 예. 수도관 리모델링 하면 하수도는 뜯을 필요 없잖아. 하수도는 뜯을 필요 없고 그 메인 수도관을 교체하면 돼요. 이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수도관 그것만 교체해도 녹물이 훨씬 덜 나와.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 수도관을 교체할 때 물론 깰 수 있죠. 방을 좀 깨더라도요. 깨더라도 수도관을 교체하는 게 그게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야. 나머지 아파트들 여러분 층간소음이 심각한 집은요 정말 못 살아요. 걸어다니는 게 다 들리고 부부간에 우리 집은 부부관계 한 지 3년 된 것 같은데 윗집은 맨날 침대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봐. 미친다니까. 우리 집에 수험생 있는데 윗집에 애기가 태어났어. 난리 나는 거야. 애가 밤마다 울어. 배고플 때마다 울어. 신생 한 2시간에 한 번씩 울어. 난리 나는 거야. 우리 집 고3 뛰어내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그런데 이 아파트 층간소음의 문제는 이웃지간의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철저히 뭐의 문제냐? 시공사의 문제야. 그런데 이걸 대화로 풀으라고 지금 캠페인하고 있잖아요. 개새끼들이야 이거. 아파트 지을 때 다 커미션 받아 처먹고 그거 정치자금 만들고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내가 지금 우리 조카 손주를 만나러 가야 돼.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아우, 내가 진짜 오늘 열심히 얘기한 것 같은데 시간이 모자랐어. 자, 오늘 여러분들이 널리 퍼뜨려야 될 뉴스는 뭐다? 자살한 국정원 임씨는, 자살한 국정원 임씨는 데이터를 삭제할 권한이 없었다. 그러면 국정원 차원에서 삭제했다는 얘기야.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널리 알려야 돼요. 신경민 의원의 뉴스가 다 중요한 뉴스야. 근데 IP 136개는 우리가 몰라. 너무 전문 용어가 나와서 몰라. 그런데 이번 뉴스는 중요한 뉴스야. 신경민 뉴스에서 나온 요 국정원 임씨는 삭제 권한이 없었다. 더구나 4월 달에 전출 간 사람이다. 그 뉴스를 널리 알려야 돼. 자, 그 다음 뭐 연예인 김우빈 신민아가 열애설 닮은 것 같아. 내가 볼 땐 걔네. 그 얼굴이 주는 묘한 느낌이 닮았어. 잘 사귀어봐. 가능하면 그 좋은 결실 맺어서 한국판 그거 뭐니? 브린젤리나인가 뭐 안젤리나 피트인가 뭐 있잖아. 왜 브래드 피트하고 안젤리나 졸리 걔네들 마냥 한국판 이쁜 그 커플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이 정도 되는 커플이 사귄다 그러면 보통은 진짜가 아니더라고. 다음 뭐 전지현 임신 내년 초에 출산이면 벌써 임신한 거 안지 2달은 지났을 거야. 아니 여배우가 2달이 지나도 임신한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좌우지간 전지현 임신 축하하고 이쁜 애기 낳아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래. 그게 뭘 또 그렇게 중요한 뉴스야. 아니 물론 전지현이 미혼모면 심각한 뉴스야. 결혼해갖고 3년 만에 임신했는데 축하해주고 끝내야지. 왜 시비야. 그 다음에 김수현의 이복동생. 아니 뭐 이복동생 있을 수도 있지.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 뭐 사이가 안 좋았다며. 좌우지간 김수현의 이복동생은 그 남의 집 사생활에 끼어들지 마. 너한테 이복동생인데 네 친구가 야 너 이복동생 있다며 말하면 좋아? 너한테 이복동생 있는데 친구들이 밴드에서 야 누구야 너 이복동생 있다며 그럼 좋아? 괴롭히지 마. 얼마나 속상하겠어. 건드리지 말고. 야, 아버지 손모가지가 문제인 그 요리사. 아버지의 손모가지가 문제지. 그게 요리사의 문제가 아니잖아. 관심 끊어. 그런 거에 관심 끊어. 좌우지간 연예인 스캔들이 때로 몰려들면 반드시 우리는 정치면을 봐야 돼. 특히 메인을 보지 말고 메인 뉴스를 보지 말고 이 숨겨진 뉴스를 봐야 돼. 그런 날은 정치면 뉴스를 꼼꼼히 찾아서 봐야 돼. 한겨레나 경향 오마이나 프레시안 뷰스의 뉴스에 들어가서 민중의 소리 이런 데 들어가서 꼼꼼하게 도대체 뭘 숨기고 싶은 걸까? 그걸 찾아보라고. 알았지? 예. 자, 연예인 스캔들이 때로 몰려 나오면 이건 뭘 상징하는 거다? 예. 연예인 스캔들이 때로 몰려 나오면 이건 뭘 상징하는 거다? 정치 뉴스 가리고 싶은 게 있구나. 연예인 엑스파일이 터졌을 때 삼성으로부터 돈 쳐받은 검사 판사들 지금도 그들은 검사 판사를 하고 있어. 아니면 국회의원 하거나 아니면 총리하고 있거나 총리 장관하고 있거나 중요한 뉴스를 못 보게 하는 그들의 농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예, 오늘 방송 볼만 하셨나요? 오늘 방송 내 이제 더 이상 개표 부정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이만큼 설명해도 아마 이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또 무슨 의혹이 나올 거야. 내가 한동안 모아서 얘기할게.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이 딱 퇴각하는 것 같아. 개표 부정으로 물타기가 다 안 되니까 국정원 해킹 뉴스하고 개표 부정 섞다가 포기한 것 같거든. 한동안 이제 개표 부정 얘기 좀 조용하다가 다음에 또 나올 것 같은데 또 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보내. 내가 해설해 줄 테니까. 알았죠? 자, 여러분 오늘 망치면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지만 왜 맨날 화를 내요? 미안해.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뭐라 그러나 내 말투가 원래 그래. 이게 내가 학원 강사할 때 사실 내가 국사를 가르쳤다. 국사 세계사. 애들이 제정신도 듣기 어려운 과목이잖아. 그 국사 세계사처럼 그 지루한 내용을 애들이 안 졸고 보게 하려면 방법이 막 화난 척 하는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말이야 일본군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세종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선생님 화났나 보다 하고 애들이 잠을 안 잤거든. 그게 이제 막 백인 거야. 그리고 지금도 막 화난 척 하면서 방송을 하는데 그래야 애들이 안 졸아. 그 습관이니까 양해 좀 해줘. 화난 거 아니야. 그리고 나를 직접 보면 어머 방송이랑 달라요. 평상시에는 내가 그렇게 거칠지 않아. 이거 다 컨셉이야. 보기보다 부드러운 여자야.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또 이 방송을 아무한테나 막 홍보하지 마. 이게 좀 IQ가 돼야 들려. 내가 가장 난감한 게 반기문 얘기하고 막 들어올 때 IQ 검사가 안 되잖아 이게. 아무한테나 들으라고 그러지 마. 이 듣고 이해할 만한 사람한테만 듣게 해야 돼. 그리고 억지로 막 이렇게 들으라고 하지 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야 너 이거 뭐니? 안 가르쳐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덮어. 다음에 걔를 만날 때 또 듣고 있다가 야 그거 뭔데? 너는 못 봐. 뭔데 내가 못 봐. 이게 아무나 듣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세 번째 정도 가서 알려주면서 너만 봐 라고 얘기를 해야 돼. 너만 봐 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나 들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분 나쁘게 해야 돼. 그래야 악착같이 들어. 그 다음에 너만 봐 그래야 여기저기 퍼뜨려. 그런 거 있잖아. 꼭 급히 전달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비밀이야 한마디만 하면 즉시 퍼지잖아. 너만 봐. 아무한테나 뭐라 그러지 말고 수준 되는 사람, 듣고 이해할 만한 사람. 우리 방송은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요 이 바가지가 똑바로 서 있으면 온전히 담고 절반 기울어져 있으면 반만 당기고 엎어져 있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이 방송은 아는 만큼 들리는 방송, 마음이 열린 만큼 감동하는 방송이야. 이게 노잼임은 아는 게 없어서 노잼이야. 근데 아는 게 많은 사람은 막 감동해. 가끔 나도 이상해. 저 사람 왜 저렇게 감동할까? 나보다 아는 게 많으면 더 감동을 하더라고. 이게 아는 만큼 들리는 방송, 가슴이 열린 만큼 감동하는 방송이야.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다면 굳이 와서 앉아있지 마.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이게 듣는 것도 다 때가 있어. 어느 날 왜 망치분이 있는 건 알았어. 근데 몇 년 동안 안 온 거야. 그러다 처음에 온 사람들 반응이 어때? 어머 이런 방송인지 몰랐어요 막 이러면서 속상해.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들어야 될 때예요. 그 전에 왔으면 별로 감동도 안 하고 뭔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었을 거야. 지금 여러분이 와서 듣는 거 여러분이 들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모르고 있다가 오늘 와서 들었는데 정말 재밌었다 그런 분들 계시죠? 이게 때인 거예요. 내가 나오는 이야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마이크만 켜지면 그 다음부터는 동제불능이야. 열린 만큼 감동하는 방송, 아는 만큼 들리는 방송,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없었다면 망치부인은 지금 돈 벌러 갔을 거예요. 사실 얼마 전까지도 망치부인에게 사탕 가르쳐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 돈 많이 받고 돈이나 벌까? 돈보다 방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잖아. 근데 여러분이 그런 망치부인에게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정말로 망치부인이 그 돈 때문에 갈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해 주신 3379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밌게 봐놓고 추천 안 하고 간 인간들 알지? 녹색 설사 위에서 눈뜰지어다. 자, 그리고 이 방송을 녹화 떠서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뿌려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저한테 무슨 돈도 안 받고 아무것도 받는 거 없이 자발적으로 정말 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명감을 갖고. 그분들 만나시면 꼭 칭찬해 주시고 감사 인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서민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는 망치부인입니다. 어디서 그런 되지도 않는 꿈을 꿔? 저 혼자 꾸는 꿈이라면 꿈일 뿐이겠지요. 그러나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그게 되겠어?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러나 전 열심히 기도해 보려고요. 누군가 간절히 기도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망치부인이 가는 길은, 아니 우리 망치부인 방 식구들이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니까요. 내일도 가야 할 길, 내일 24일에는 양평역으로 갑니다. 경기도 양평역에서 저녁 7시 반 망치부인의 길거리 수다방이 있어요. 비가 와서 오실 때 우산을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우산이나 비옷. 예. 그리고 많이 안 오셔도 돼요. 괜히 억지로 오지 마세요. 모바일 방송할 테니까. 비 맞고 감기 걸리고 그러지 마세요. 예.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내일 낮 2시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에 오시고요. 경기도 양평 사시는 분들은 내일 저녁 7시 반 양평역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양평역 광장입니다.